안녕하세요. 동남아고의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동남아의 이모저모 요즘 최신 트렌드까지 짚어보고 있는 정말로 동남아 찐 전문가들을 모셔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동남아고입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 많은 출연자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조회수를 달성하신 분을 오늘 모시고 동남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거의 59만 회, 이제 60만 회를 달려가고 있는 이충렬 교수님 이야기가 가장 인기가 있었고 또 깊이 있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최근 동남아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에 있어서 동남아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 이충렬 교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충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동남아고를 출연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교수님께서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뭐 전 세계 이모저모 안 돌아다니시는 데가 없으시는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혹시 최근에 동남아를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죠? 예, 동남아는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동남아에 있다 한국으로 출장 온다 이런 정도 얘기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계속 저가 그 현실을 갖다가 알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쪽에 가서 많이 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가장 보는 것이 가장 제 생각하고 있던 아이디어를 갖다가 확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개발도상국 또 요즘 아세안이 한참 뜨면서 동남아 각국이 시시각각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방문하고 또 현장의 변화를 직접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신 최근 동남아의 핫 키워드, 경제 관련해서 핫 키워드 이런 게 뽑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걸 생각하려면은 동남아가 다른 지역과 또 어떻게 다르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자라는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보냐 하는 이제 두 가지 뷰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굉장히 독특하게 동남아 아닌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돌아다닌 건 아니고요. 그 여러 지역의 개도국 공무원들을 만나가지고 혹은 개도국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동남아 사람들만 했고요. 많은 차이점을 좀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랍니다. 제가 이제 올해 좀 먼 나라이지만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공무원들을 갖다 한 2주 정도 교육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공무원들도 한 2주 했고. 와우. 예. 요즘 우크라이나가 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당히 사실 보도에서는 조금 달라졌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라오스 공무원도 좀 교육을 했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키르기스탄 중앙은행 직원 이래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직원들하고 이제 공무원을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얘기, 그게 이제 사실 좀 재밌는 얘기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하나 공통적인 사항은 동남아 지역 사람들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사람들이 바뀐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환경 이런 게 바뀌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제가 보니까 최근에 와서 동남아가 어떤 사건의 진원지가 아니고 동남아가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역사적인 얘기에 돌아가면 과거에 동남아가 세계에서 가장 핫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60년대, 70년대 한 50년 전에 이제 20년 동안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직접 참여를 했으니까 그리고 미국만 참여한 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참여를 했고 물자를 냈고 혹은 또 반대편 북베트남 같은 건 중국과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이 해가지고 세계 냉전이 가장 이제 확실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핫하다고 그랬지만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힘들 때였죠. 진영 간의 충돌이 그렇죠. 일어났던 현장이었고 가장 크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한 20년 조용하다가 또 97년, 98년 그 동아시아 위기 때 그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혹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증권 시장이 미국 증권 시장에 영향을 주던 역사상 아마 그런 일은 처음이었을 거야 아마. 항상 우리는 뉴욕이라든가 런던의 시장에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저께 어떻게 됐나 이걸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이제 입장이 돼가지고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 동남아가 그냥 떴다라는 하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제 지역이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한 10년 걸려가지고 위기가 극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세계적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는 지역이 돼버렸죠.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뭐, 그때 일어나는 게 이제, 지금 알다시피 베트남이나 라오스가 사회주의에서 이제 시장을 개방을 하기 시작했고, 미얀마도 군부 독재에서 이제 시장 경제로 개방으로 갔고, 필리핀도 많이 민주화가 되는 등 좋은 방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세안이 안정이 되고 경제 성장을 하고, 또 아니면 아세안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의 어떤 발전을 추구한다는 개념이 등장을 하니까 세계적으로 핫하다고는 못하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는 가장 바람직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돼버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동북아가 네. 그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뭐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 중심이 좀 내려가서 지금은 동남아가 상대적으로 고성장,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말이 될까요? 근데 21세기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성적표를 보면 우리가 보통 우등생이라고 얘기를 하게 굉장히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우등생이 어떻게 되냐를 다른 나라 지역들이 이제 관심을 받는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지역 같으면 쿠데타가 계속 났고 아직도 지금도 문제가 많고, 남미는 좌파하고 우파가 이제 한 번씩 바꿔지면서 굉장히 혼란하고, 중동 지역은 계속 지금도 이제 정치 불안이 되고요. CIS 국가들은 러시아 푸틴이 이렇게 지방 최근같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됐으니까 대체로 아세안 지역이 세계적인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등생이 보니까 남들은 우등생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자기들이 우등생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최근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죠. 이제 2020년 1월에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3월에 이제 WHO가 이제 선언을 했고, 2020년 1년 후에는 이제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했고, 이제 2021년 8월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고, 작년에 있어서는 2월 달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고, 올 10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고.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 많은 현상이 일어났음이 이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건 이제 미얀마 쿠데타 하나거든요. 예.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이슈. 왜냐하면 당시 만약에 미얀마가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라든가 혹은 지금의 뭐 왕창이 개방된 나라여가지고 주변에 막 영향을 주면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실제로 미얀마는 그때만 해도 민주화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얼마 되지 않은 단계고, 나라도 상당히 개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또 미얀마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자원도 없고 어떤 지역적인 중요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국제사회에서 이제 무관심과 묻혀버리는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아세안 입장으로 보면 큰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미얀마가 그 당시에 아세안에 차지하는 위치, 지금도 차지하는 위치가 미약하고, 그러니까 그냥 미얀마 같은 거는 나머지 국가들은 저건 그냥 버려두고 가자. 미얀마 사람들께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국제사회가 그렇게 외면을 하는 상태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휴머니즘으로 보든지 국제사회의 뭐 이런 인류애로 보다 하더라도 이게 작은 일은 분명히 아니고, 그렇죠. 엄청난 피해가 있고 가슴 아픈 일이면 틀림없지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갖지 않는 뭐 이런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글로벌 정세 변화에 있어서 아세안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나, 또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나, 이렇게 이야기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세안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소득을 넓혀서 경제적인 부를 넓히고 싶다. 이건 뭐 변화가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걸 갖고 약간 구체화한 게 이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이제 사실 뭐 중진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애매모호하니까 입장으로 보면 자기들이 일정 수준에 갖고 있는 소득 수준을 좀 탈피해보자.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그 산업 구조를 좀 바꾸자라는 거죠. 보다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을 해서 기존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산업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아세안 국가들이 10개 국가가 있으면서 산업 구조가 다 다르고 1인당 소득 구조가 다 다른 국가니까 입장이 서로 좀 다르죠.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가 무슨 중진국 함정 국방하는 건 아니지만 고소득을 높이는 거고, 베트남 사람들은 한 4,000불에서 한 10,000불로 가자는 거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10,000불에서 20,000불로 가자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은 공통적으로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트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트랩에서 벗어나자 하는 거를 이제 다 동의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방향이 다 비슷합니다. 방향이 다 비슷한데 가장 이제 방법론이 생각한 게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자.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원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산업도 있고 이걸 갖다가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방법은 이제 방법론적으로 하나 등장한 게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자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에 아세안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자 그랬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디지털 기술 인프라를 구축을 하자라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지금 이제 놀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3G 이상을 갖다가 커버하는 데가 이제 90% 이상이에요. 그렇죠. 땅덩어리 보면요. 4G로 가면 이제 7, 80%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같으면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을 할 때 2000년대 초반에 인프라를 깔 때는 이제 유선 인프라를 깠는데 이 사람들은 뭐 정글 속에 살고 있고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유선을 할 수는 없으니까 무선으로 했더니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했다. 그래서 무선 인프라 문제를 갖다 상당 부분 해결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냐. 디지털 기술로 가는 것도 다 동의를 했고, 국가끼리 자기들이 정부끼리 이제 개발 정책을 만들어 추진을 했고, 하드웨어까지는 했어요. 그것도 또 자기 돈이 안 되니까 외국 돈을 빌린다든가 혹은 협력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도 해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 엔지니어까지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꾸역꾸역해서 만들었어요. 뭐 공과대학 학생들 졸업식 뭘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저변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소비자보호법 디지털에서는 어떻게 하냐,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인프라, 예를 들어 자기들의 소비자보호법이 있었냐. 그러니까 제도적 인프라를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제도적 인프라 없으니까 그걸 구축하는 데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하고 그 나라의 법제도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건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 나라들 다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로 거기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런 점에서 요새 좀 어려움을 좀 갖고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인프라, 소위 말하는 유선의 시대, 유선의 인터넷 시대에서 바로 거치지 않고 무선의 인터넷 시대를 가는 걸 이제 우리가 중국처럼 일어나는 걸 이제 리프로깅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는 리프로깅을 거쳤는데 소프트웨어와 다른 제도적인 저변을 바꿔나가는 소위 말하는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분야들이 이제 생태계가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기는 뭐 한국도 구축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좀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어야만 좀 더 고부가 가치를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동남아 경제가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뭐 단계별로 표현하면 아까 이제 중진국 함정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단계를 보면 좀 어디까지 왔다라고 보시나요? 이게 뭐 국가마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이게 이제 10개 나라를 한꺼번에 다 보는 건 이제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룹으로 이제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이거죠. 2020년에 이제 어쨌든 그 팬데믹이 와서 이제 다 이동이 멈추고 모든 나라가 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일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뭐 이런 관계를 이제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냥 2020년 플러스 성장을 하고 22년까지 한 2, 3년 지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새로운 환경이 변했는데 그 새로운 환경에서 충격이 온 거는 그건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왔거든요. 뭐 어느 나라가 팬데믹이 안 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지나서 결판이 딱 난 걸 보니까 역시 준비된 나라는 뜨는 거고 준비 안 된 나라는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 돼가지고 디지털을 갖다 많이 준비한 나라는, 왜 그러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컨택이 없어지면 결국 기계로 해결해야 되는데, 뭐 배달을 하든 뭘 하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인프라를 기존에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던 나라는 뜨게 되고, 그거가 준비가 안 된 나라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라는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의 우호적인 환경을 해줄 수 있는 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산업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가장 힘들었던 나라가 지금도 이제 라오스하고 이제 태국이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이제 몇 년 동안 그랬다 그랬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1년에 관광객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4천만 명이 옵니다. 근데 태국 인구가 6,500만 명이니까 뭐 1.5명당 한 명의 관광객이 와가지고 돈을 뿌리고 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천만 명이 오던 사람이 갑자기 한 명도 안 오니까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죠. 그럼 이제 관광업이 나쁜 거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요. 97년도, 98년도에 이제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났을 때 태국이 이제 진원지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태국 환율이 27바트, 달러당 27바트 하던 게 54바트가 2배가 되니까 전 세계 관광객이 태국으로 몰려갔죠. 이건 다 반값이니까. 그리고 태국 원래 볼 거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냐면, 태국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들은 이제 관광객으로 이제 많이, 관광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된 산업이었는데, 해픈 투비 팬데믹이 오니까 굉장히 타격을 받는 사업이 돼가지고 힘들게 된 거고, 라오스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또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미얀마 사태가 다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다시피 이제 자원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자원이 많은 나라는 별 걱정 없이 넘어갔고 자원이 없는 나라는 힘들었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둘 다 타격을 받은 게 이제 라오스죠. 거기는 제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달러가 그때 그 나라 돈으로 8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2만 5천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가 2배 반으로 그러니까 뭐 1달러가 두 배 반 가치가 됐고 그 나라 통화는 반값이 된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라오스 나라 경제 성장률도 매우 떨어졌고 그러니까 라오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타격을 받은 게 입장이 된 게 자기가 자원이 없으니까 이 팬데믹하고 이 자원 전쟁이라는 과정에서 모든 걸 수입해야 되니까 물가는 또 이제 엄청 올라갔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힘든 나라에서 좀 위기가 오냐 안 오냐 그 문제를 떠들고 앉아 있고 반대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하고 뭐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팔던가 아니면 충분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충격이 왔을 때도 자기들이 버텨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자원 충격이 왔을 때 이게 자원이 많은 나라가 굉장히 좋은가? 또 역사적으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을 봤을 때는 자원이 많으니까 잘 벌어서 돈을 벌면 좋지 않냐. 자원의 저주. 그렇죠. 돈을 떼돈으로 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때 돈을 어떻게 쓰냐 하는 문제를 갖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일이 발생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어떻게 썼냐 하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되면 인프라를 구축하자. 없던 뭐 아파트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뭐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썼죠. 근데 결국 그게 그 다음 소득을 일어나는데 기여를 했냐 안 했냐 갖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를 만들어도 소비를 도해서 국민의 생애를 편리하게 해서 썼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산이 일어나지 않고 사우디는 계속 기름을 팔고 먹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얘기가 이제 남미 국가들은 이제 또 특이해요. 이제 70년대 이제 자원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그걸 갖다 어떻게 썼냐면 사회 복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거긴 사회 계층 간 문제가 크니까 좌파 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갖고 국민을 위해 복지를 쓰자. 온 국민이 다 복지를 쓰니까 즐거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름값이 반값이 되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결국 많은 나라가 이제 파산하는 상태가 일어나는 게 뭐 극단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럼 우리나라 같은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기회죠. 무슨 얘기냐면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자원을 팔아가지고 갑자기 떼돈을 벌었으면 누군가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누가 갖고 가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자원을 팔아서 그 자원으로 돈이 나는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럼 공산품 가격을 갖다 그 자원이 많은 나라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원이 올라가면 야, 다 같이 궁피해서 삽시다. 라고 이제 가다가 우리는 뭘 하냐. 그 사이에 제조업을 잘해가지고 그 나라에다 팔 물건을 잘 만들었다가 한 3, 4년 지나서 우리 물건값이 올라가고 자원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돈을 팔아서 떼돈을 버는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이제 세 종류로 자원이 많은 나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자원이 없으면서 강호해서 먹고 사는 나라, 뭐 그 사이에 중간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한 사이클을 돌다 보면 자원이 많은 나라에 있을 때는 좀 고생해서 삽시다. 라고 이제 국민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살다가, 왜냐하면 자원값이 올랐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아니까.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도 좀 올라가니까 뭐 택시 탈 사람 버스 타시고 자가용 운영할 사람 제서 타고 가고 이렇게 우린 뭐 항상 위기니까요. 예, 한국이 그렇게, 위기가 아닌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지나면 이제 우리 파는 물건 값이 올라가고 자가가 떨어지잖아. 상대 가격이 변하면 우리는 이걸 팔아서 국민 여러분 잘 삽시다. 라고 또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슬그머니 벌어서 즐겁게 사는 거지, 우린. 그 사이클이 한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는 과정인데 지금 과정으로 보면 동남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플러스라 그러나 아니면 이제 아니면 스퀘어라는 정도로 간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마 다른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 남미 지역도 다들 이제 정신 없을 때 동남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큰 문제인 자원과 식량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국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보면 그 다음에 제조업도 튼튼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래 전망은 좋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항상 이게, 한국에서의 평가가 좀 박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빠르게 고성장을 했던 중국 옆에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보다 성장률이 안 좋으면 뭐 그게 그렇게 빠른 성장인가라는, 그리고 한국 자체가 우리가 너무 높은 고성장을 구가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5% 성장을 너무 이렇게 만만히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것도 이제 세대별마다 다릅니다. 이제 고 박사님 입장에서 벌써 이제 그 세대가 됐고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밑에 세대로 가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90년대쯤 태어난 친구들은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경제를 알기 시작한부터 이미 3% 성장을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서 3에서 5% 한다 그러면 5% 한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아. 국가라고 인정을 했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순간 고 박사님이 이제 전 꼰대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에서 딴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뭐 60대 70대 된 사람은 7%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영광 옛날을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30대 입장에서 보면 3%면 어디야? 5%면 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갭이 이제 동남아에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야 뭐 어쨌든 이제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저로서는 5% 성장이면 굉장히 그렇죠. 안정적이고 고성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공무원, 라오스, 엘살바도르 공무원들을 다 교육을 이제 시키신 경험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 앞에랑 연결을 시켜보자면 실질적으로 뭐 디지털 전환도 어느 정도는 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변환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변환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하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원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고 라오스는 지금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의 의식과 이 뭐 차이점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공무원을 뭐 폄하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단지 이제 우크라이나 공무원을 갖다가 한 일주일 동안을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점의 하나는 그 사회적 의식. 그 의식을 갖다가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뭐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 보면 자기 먹는 걸 주고 나면 추가 주문을 안 하는 거.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뷔페라는 음식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그 식당이 그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잖아요. 벌써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예요. 일정 돈을 내면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개념이 아니죠. 거기서는 뭐냐면 자기 일당의 배당량이라는 게 증가하고 모든 것이 정해진 규격하에서 그러니까 사회 규격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사회 위에 만들어가는 사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아왔다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내 인터레스나 내 의도가 먼저인 게 아니, 내 욕구가 먼저인 게 아니라 주어진 범위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을 했다 그러면 자기는 만족하고 살고 국가가 그걸 주는 거나 사회가 그걸 주는 걸 만족하고 사는데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라 항상 불만에 가득 차야 되잖아요. 나는 이 정도 능력을 갖고 더 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더라. 그럼 나는 그걸 더 해야. 그래서 내가 소득이 이루어지고 나한테 뭔가 좋은 점이 이루어지면 나는 하는 건데 이걸 보면 결국은 이 사회주의 국가였던 CIS 국가였던 나라들이 대부분이 바뀌려고 그러면 이 한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또 하나 이제 영어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공무원들 10여 명이 왔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러시아어는 되게 잘합니다. 그렇죠. 러시아어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러시아어를 배웠다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러시아식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요새 굉장히 잘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갖다 제 친구가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또 25년 전 이제 금융위기 났을 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왜 금융위기 났냐부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을 전공한 제 친구 얘기가 야, 우리가 이제 개방이 안 돼서 그렇다. 개방은 이제 경제학자 얘기예요. 뭐 금융시장 개방이 뭐 자본이 들어온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는 테헤란로나 강남역에 간판이 한 5, 60% 이상이 영어가 되면 그때는 좀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얘기가 그 당시에 뭐 넘어갔죠. 뭐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떤 제도를 바뀌고 뭐 자본이 유입이 되고 우리는 뭐 환율이 자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고방식이 지금 강남역 앞에 가면 실제로 영어 간판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 연속극 한글 간판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텔레비 예능 프로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하다가 오마이갓 하는 거예요. 만약에 25년 전에 텔레비 어떤 코미디언이 나왔거나 누가 사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말 했다가는 지탄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우리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서구적으로 됐고 미국 사회에 조다 접근을 해가고 비슷해진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해지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림 현상도 조금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공무원 얘기는 아니 어떻게 자기 나라 사람 말이 있고 우크라이나 말이 있고 다 하는데 모든 사람이 거의 온 사람들이 다 러시아어로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영어는 몇몇 사람이 띄엄띄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러시아식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을 갖다 한 세대가 지나서 바뀌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 우크라이나 자원도 많고 앞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사고방식을 봤을 때 동남아 갔을 때 우리가 느낌 개방된 사고방식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나 떠든 영어를 하면서 다 굴러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느꼈던 어떤 뭐 음식 문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큰 강점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면서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한국에서 동남아를 바라볼 때 소득 수준 하나의 차이, 또 그다음에 물리적인 인프라의 차이를 하나만 본다라면 좀 더 다른 문화, 뭐 포용성, 개방성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적인 모델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다른 그 수준에 있는 비슷한 여건의 다른 개발도상 국가,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 국가보다는 훨씬 우월한 점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엘살바도르 이제 중미잖아요. 그 남미하고 콜롬비아 그 사람들도 만나고 엘살바도르 만났을 때 얘기는 거기도 독특하게 또 뭐냐면 한 중앙은행과 이제 경제부 직원이 한 10여 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하고 느낄 때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 나라 엘리트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 친구들도 그렇게 영어를 잘 못해요. 물론 잘하는 친구도 일부는 있지만. 근데 굉장히 느끼는 게 중미라 하면 우선 중미잖아요, 벌써. 그러면서 미국과 굉장히 가깝고 또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 소득원이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오는 레미턴스예요. 그 레미턴스가 이제 GDP에 차지하면 상당히 비고 많은 사람이 미국에 의존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노동을 해서 자기 그렇지. 가족이나 엘살바도르에 송금하는 네. 예. 뭐 필리핀도 그렇고 그런 되게 많은 나라죠. 그런데 엘살바도르 공무원들이라든가 고위층들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상식에는 이런 얘기하기 좀 미국과 관계를 많이 맺고 뭘 하고 살아가려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잘하고 미국에 대해서 제도들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은 사고방식은 스페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인디오식 사고방식 두 개가 겹쳐 있는데 가만히 이 사람들 보니까 야 저것도 또 저걸 갖다가 이제 바꿔가면서 아니 그렇게 가까운 나라에서 경제 관계도 많고 인적 관계도 많고 다 사방 친척들이 미국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을 그 나라 거를 안 배운다?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그 정도로 가까운 나라에서 자기 그 어떻게 보면 소득의 중요한 원줄이면 거기 가서 잘할 생각을 하려면 여기서 영어를 열심히 배워야지. 네. 근데 그 생각은 또 안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동남아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걸 뭐냐면 개방적이면서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같이 뭐 출장을 다녀보면 이제 공무원들 영어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예를 들면 뭐 말레이시아는 워낙에 영어를 쓰니까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도 사실 영어 쓰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겨울에 오면 일단 우리는 뭐 동남아 여행을 일단 많이 갑니다. 여행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중국이 동남아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사실 중국 경제가 이제 이렇게 약간 줄어들면서 동남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분들이 동남아 여행을 엄청 많이 줄였어요. 근데 반면에 한국에서는 지금 동남아 여행이 뭐 다낭에 비행기 좌석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동남아 소비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 이 관광업이 다시 되살아날까요? 뭐 지금 이제 엔데믹이 됐으니까 뭐 가야 되는 건 사실이고 많은 사람이 가고 있죠. 다만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사치제 아니에요. 네. 소득 탄력체가 일보다 크고. 근데 중국이 아시다시피 이제 매년 7, 8%, 혹은 10% 성장을 하다가 지금 5% 성장으로 이제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거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여행 수요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동남아를 좋아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 비치. 야자수 나무가 촥 있는 데서 모래사장 쫙 있고 하는데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에 없는 게 하나 이제 화산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로 오는 거고. 저 검은 돌에 이제 화산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리 가는 게 이제 화산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비치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통하고 또 거기 중국계들 많으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점에서 중국이 가는 건 사실이고 그 사람도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여행의 가장 중요한 게 사치제로서 여행은 소득 차이가 이보다 큰데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저러고 중국 경제가 저러니까 마음대로 또 거기 또 이제 이 통제 사회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대놓고 뭘 하지 못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눈치도 있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행사가 활발하게 사람을 모집해서 중국 밖으로 동남아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뭐 개인으로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단체 여행객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였는데
그 단체 여행국이 이제 일정적으로 멈추게 되니까 동남아 국가가 이제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뭐 유럽 국가가 그걸 대체해 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중국이가 워낙 크니까 그건 사실이고 타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 문제도 한 1, 2년 지나면 해결이 될 거고, 1년 뭐 해결이 될 거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게 한다 하는 건 우리가 이제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작고,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을 갖다가 뭐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고, 뭐 그 사이에 한국인들은 더 즐겁게 놀겠죠. 왜냐하면 더 대접을 받을 테니까. 그 사이에 더 많이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야 돼. 예. 곧 갈 겁니다. 예. 그 관광업은 또 계절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지금 사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발생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그 첨예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남아에는 그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가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종교에서 거리를 두면서도 아예 거리를 둘 수가 없는 문제도 그렇죠. 있고, 사실 게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바뀌리라고 교수님 생각에는 하고 계신지. 아니,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 어떤 그 이스라엘 문제가 터졌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보면 동남아 지역은 좀 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뭐 동남아 지역의 반은 뭐 불교 국가니까 예. 이제 그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이슬람 국가라고 이제 한 3개쯤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혹은 뭐 브루나이까지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온건 제가 알기엔 이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직접적으로 개입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지어준 그 병원 문제가 나오면서 네. 이제 인도네시아 얘기가 이제 커졌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여태까지 역사적 중동 문제에 개입한 적은 없거든요. 개입을 하진 않죠. 개입을 하지 않죠. 어쨌든 자기들 문제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동 문제에 개입할 정도로 자기들이 경제력이 이렇게 센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인도양을 건너서 생긴 예. 일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얘기는 이슬람 사회에서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볼륨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우디나 그쪽 이란 사람들 시아 순위 이쪽에서 보면 이건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만 많다 뿐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은 거죠. 이슬람의 본류에서는 그렇죠. 멀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옷 입는 거 봐도 그렇고, 예.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예.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개입을 하거나 혹은 또 그 정도 국방력이 센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나라에서 국민들이 또 그렇게 그걸 또 원하냐, 뭐 이렇게 막 시위가 일어나고 그런 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그냥 큰 문제 없이 여기는 지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에 이슬람이 많이 사는 국가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같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포함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이런 많은 다단한 뭐 지정학적인 문제들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서 조금 더 국가들이 이제 국방이라든가 방산에 신경 쓰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지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방산업계가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뭐 거의 국뽕 콘텐츠의 반은 뭐 K 방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동남아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2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수출 많이 해서 좋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왜 인도네시아에서는 같이 개발하는 연습용 비행기 값 안 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또 수주를 하면서 K방산이 쾌거를 이뤘는데, 동남아에서는,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는 엄청나게 K방산 광고를 많이 해요.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은 맞는 것인지, 앞으로 K방산하고 동남아하고는 또 여전히 수요가 많은지,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경제학자라서 이제 뭐 군사 이런 거는 이제 잘 예. 모르지만,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정 시간 갖다가 군대에서 보냈기 때문에 다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 그 정도에 예. 기초로 이제 얘기하고, 제가 동남아를 아면서 이제 느끼는 점이 이거죠. 사실은 코로나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백신을 잘 만들고 뭘 갖다 치료제를 만들고 하는 게 사실 그 병이 안 나오면 좋은 거지. 네네. 백신을 잘 만들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대신에 백신을 만든 사람은 떼돈을 벌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이걸 해서 인류의 얼마의 생명을 구하고 어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근데 하지만 그 병 자체가 안 일어나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는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생긴 그렇게. 근데 이제 방사는 조금 이게 비슷한 거지만, 문제가 생기면 싸워 이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한 건데,
사람과 사람과의 협력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사실 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최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구장 얘기를 하면서 경제학에서 이제 뭐 쿠르노 나시글이라는 말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 게 축구장에 갔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앉아서 축구 경기를 봐요. 그럼 즐겁게 앉아 보는데 갑자기 맨 앞에 사람이 일어서 서서 보는 거야. 왜? 자기는 서서 보면 더 잘 보이니까. 그러면 그 뒤에 사람이 또 서요. 그 뒤에 옆 사람이 서. 그러다 보면 한 30분 지났더니 모든 사람이 서서 보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두 개의 균형점. 모든 사람이 앉아서 볼 때하고 모든 사람이 서서 볼 때의 균형이 뭐가 좋으냐. 앉아서 보는 게 좋죠. 근데 그 딱 첫 번째 한 사람이 나는 서서 보면 더 잘 보인다라는 그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힘이 세서 쟤를 누를 수 있다. 이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또 힘을 키워야 되고 그게 뭐 힘을 키우다는 게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시작이 됐지만 뭐 고대 시대에서는 자기 체력을 키우는 거로 시작됐지만 싸움인데 지금 이제 무기가 되면서 방산이 됐으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무기를 많이 팔아가지고 남을 갖다가 뭐 죽이고 제압할 수 있는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판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사람이 살아갈 도리가 아니다라고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놈이 하나 나오니까 그걸 막으려면 제가 또 이제 해야 된다. 그 정도의 논리로서 이걸 가야 되는 거지. 우리는 뭐 남을 때릴 수 있는 무기가 세계에서 최고인 걸 만듭니다 하고 잘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선이라는 개념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어서 우리가 잘 만들어서 뭘 했으니까 동남아에 도움을 줍니다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옳지 않죠. 다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아다시피 각국의 사정상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당신을 위해서 이걸 보장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장 값싸고 가장 편리한 물건을 갖다가 당신한테 만들어 줍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공을 한다는 것이지, 이거 앞장을 써야 되는 거지. 이걸 마치 어떻게 되냐면 이걸 위하면 이게 세계 최고로 사람을 잘 죽이는 무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본다든가 혹은 유리적으로 본다든가 정책적으로 본다든가 이거는 옳은 방향은 아니죠. 그럼 이제 그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가서 해야지 제가 괜히 나와서 그걸 이 편집하실 때 이걸 다 빼고 나중에 무기 시장 얘기만 하면 야 이충렬 교수가 나와가지고 무기를 잘 팔아서 사람을 뭐 어떻게 된다라고 주장할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기존에 이제 미국식, 나토식 무기가 체제가 있을 거고, 러시아하고 중국식 무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알다시피 이제 러시아 무기자가 싸니까 그걸 다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식 체제를 갖고 있는 무기면서 값싼 무기가 등장을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장이, 그 사람 입장으로 보면 시장이 흐트러진 거지. 이 시장이 흐트러지면서, 보니까 한국 무기가 성능이 좋고, 값싸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걸 갖다 아까 얘기한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품 시장을 입장으로 보면, 갑자기 누구누구가 독점하고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더 싸고 값싼 무기를 갖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경쟁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인 요소도 끼고 하는데 아세안이 그 사이에 중국과 과거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무기를 갖다가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저항하기 위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중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중국 무기를 살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장적인 요소와 정책 요소가 엇갈리면서 다 대안을 찾았는데 우리가 그때 준비가 된 거죠. 세계에서 괜찮은 무기를 만들면서 또 가격도 싸고 하는 그 무기가 됐으니까 우리한테 패가 넘어온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서비스에 좋은 품질을 갖다 우리한테 판다라고 주는 거지 더 이상의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레벨에서 그걸 끝나야지 거기다 정치 사회적인 문제까지 집어넣게 되면 이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자유의 메시지를 전한다 플러스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는 개념 정도로 가고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께 이제 좋다라는 걸로 가야지 이걸 그렇게 뭐 앞세운다든가 외교에 앞세운다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동남아 각국이 이제 여러 가지 분쟁 상황에 대비해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해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해상에서 뭐 중국 어선이 넘어온다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조금씩 국방비를 늘려는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KF 사업, 인도네시아하고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대금 지불이 안 되고 있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K방산 무기나 뭐 여러 가지 정찰 장비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평화의 메시지를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걸 산업의 이상으로 더 강조하는 것은 외교적인 방식으로는 되도록이면 앞에 내세우지는 말자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세안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보더라도 조금 더 전략적 포괄적인 그런 단계로 올라섰기 때문에 방산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맨 앞에 나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게 뭐 피플, 뭐 프라스퍼러티, 뭐 프리덤 이런 걸 강조하니까요. 그것들이 좀 더 앞에 나오는 브랜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세안 각국 또 아세안 전체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 아세안이 각각의 개별 국가로서의 플레이를 할 때보다 10개 국가가 어쨌든 아세안이라는 이름 아래서 뭔가 활동을 할 때, 소위 말하는 협상력도 강해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좀 더 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에 치이지 않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합의 수준은 여전히 낮지 않냐. 그래서 뭐 이 경제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혹은 어떤 영향을 국제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가 미치는 영향은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그런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세안의 이제 경제 통합이라든가 이제 경제 공동체 소위 말하는 그걸로 대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 발리 선언이라 그래가지고 2003년인가요? 그 발리에서 선언한 다음에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15년에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뭐 일정 수준까지 되는 탄생을 했고 이제 2025년까지 어떤 뭐 타겟도 만들어 놓고 또 2025년이 되면 이제 다시 또 선언을 하고 또 무슨 타겟을 만들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하기 뭐하겠지만 그거를 위한 단맛을 이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제 통합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무슨 경제 통합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낙후됐던 나라 경제가 이제 개방이 안 됐던 나라 예를 들자면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아직도 덜 개방이 됐던 나라들이 개방을 하면 뭐 외세에서 영향을 받아서 힘들어질 것이라든가 아니면 아세안5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해픈 투비 이제 한 십몇 년이 지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2015년에 됐고 그 다음에 2023년까지 현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손해본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이상한 사태가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어느 나라는 손해를 보고 어느 나라 이득을 봐서 누가 이득을 본 나라가 가만히 있고 손해를 본 나라는 나한테 이걸 어떻게 보존을 해달라고 막 싸우는 게 어떤 공동체의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국가가. 여러 회사가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산업에서 여러 회사가 협회를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공통적인 일인데 이 아세안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하냐면 한 10년이 지났더니 모든 10년의 지난 과정 2023년 지금 보면 이제 공동공동체가 15년이 한 8년 지난 다음에 그 많은 8개 국가가 제가 보기엔 10개 국가가 8년 후에 거의 다 중독자가 됐어요. 이제 무슨 중독자냐 하면 경제 성장의 단맛을 보고 이걸 만약에 뒤돌아갔다가는 어느 정권도 유지가 못하고 국가가 붕괴될지도 모른다. 정권이요. 이런 정도로 모든 국가가 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다 높은 경제 성장을 구가했고 사람들한테 일거리가 창출이 됐고 그 이전에 산골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시작이 됐고 도시는 더 개발이 됐고 하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했거든.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멈춘다 하는 건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제 뭐 그 정치적인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은 그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에 미얀마는 멈춘 거죠. 네. 더 자기가 갔다가는 이제 못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멈췄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멈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너무 단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얼마나 빨리 갈 것이 하는지. 근데 아세안에 하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건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지만은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 다 된 거예요. 거의. 그래서 좀 더 타임스팬을 길게 보면 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조금씩 바뀌어가서 순간순간은 못 느끼지만 한 10년 지나다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었네. 뭐 베트남 하노이의 지하철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2, 3년이면 만들어 갔다가 한 7, 8년 걸려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러면 2년 우리가 이제 1, 2년 전에 매년 가보면 좀 공사만 하는데 안 된 것 같은데 10년 지나가 보면 퇴 있는 거죠. 이제 성장 속도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늦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준에 보면 늦는 거죠. 아까 계속 말씀하신 그 5% 성장의 의미. 네.
우리는 10% 성장의 의미만 부여하지만 5% 성장의 의미고 유럽 사람들이라든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혹은 남미 사람들이 아세안 가서 봤을 때는 달라 있는 거죠. 자기들은 10년이 지나도 안 변했는데 여기 10년이 지나면 크게 변해 있더라. 그럼 이제 앞으로 그 상태를 변하는데 이 아세안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이제 지식이 높아지고 민주주의 도입이 되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기 때문에 뒤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문제는 이제 얼마나 빨리 가냐 하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사태가 발생한 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싱가포르를 예를 들자면 최근에 뭐 고 박사님도 같이 있을 때 보여줬지만 제가 통계를 보면요. 한국 사람하고 싱가포르 사람의 소득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을까? 뭐 이걸 갖고 통계를 보면 한 20년 전이죠.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의 소득이 싱가포르 사람의 소득이 한 반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한 15,000불 할 때 싱가포르 사람이 한 4만 불 됐어요. 그럼 2023년이 올해 22년 작년 통계를 보면 그럼 그 격차가 어떻게 되냐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소득이 싱가포르 사람의 소득이 이제 40% 30%로 이제 떨어지게 돼요. 예, 더 벌어졌죠. 예. 우리나라도 성장했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싱가포르는 더 빨리 성장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이상하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 이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고소득일수록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웃겼잖아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고소득 국가일수록 성장이 떨어지고 저소득 국가에서 성장률이 빠르다. 그래서 중국의 뭐 5% 7% 성장은 뭐 선진국들의 한 3% 성장과 비슷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우리보다 소득이 2배 되는 나라가 2배보다 더 높아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성장이 되냐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싱가포르가 어떻게 보면 처음엔 그랬어요. 이제 아세안이 이제 경제 통합이 되면서 아세안 국가가 다 개발이 되면 많은 나라들이 아세안과 다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 국가와 협력을 하면 싱가포르가 아세안에서 갖고 있는 허브의 위치가 위태로질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럽 국가라든가 미국 국가들이 아세안 국가 투자를 하면서 뭐 사이공에도 투자를 하고 호치민시티에 투자를 하고 방콕에도 투자를 하고 뭐 자카르타에 투자를 하고 뭐 이것저것에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헤드쿼터가 싱가포르에 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큰 기업 수는 더 늘어나고 큰 은행의 수는 더 늘어나고 투자도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싱가포르를 통해서 다시 투자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싱가포르를 보는 아세안을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한국의 대기업이 보는 시장은 내가 이제 호치민시티에 가서 무슨 뭐 공장을 운영하다든가 사업부를 투자, 뭐 방콕에다 투자, 뭐 자카르타에 투자, 뭐 수리바에 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굴러가니까 한국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유럽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사업부를 남미에도 유지를 하고 아시아 국가에도 유지를 하고 아프리카에도 유지를 하고 유럽에도 유지를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리지널 헤드쿼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리지널 헤드쿼터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리지널 헤드쿼터를 둘 만큼 전 세계에 그게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게 동남아에 있으니까 동남아 개별 국가로 이 얘기를 해도 되고 시간도 기껏해 1시간 내지 2시간 차이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본부에서 헤드쿼터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유럽 국가라든가 미국 국가에서는 전 세계를 경제를 운영하는 그 국가의 지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리지널 헤드쿼터가 아시아에 필요하고 동남아에 필요를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동남아가 커졌기 때문에. 네. 과거 같으면 이제 뭐 홍콩에 둔다든가 혹은 동경에 두고 이제 아시아 국가를 해결을 하던 걸 이제 싱가포르에 하나 둬야 되고 대부분의 국가가요. 이렇게 두니까 헤드쿼터가 두게 되면서 거기서 헤드쿼터가 생기게 되니까 여러 곳에 이제 공장도 여러 곳에 분산을 하게 되니까 아세안 국가가 공통으로 올라가면서 싱가포르가 이제 더 이제 성장을 하는 계기가 나왔죠. 그러면 싱가포르는 성장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헤드쿼터가 나오니까 헤드쿼터는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곳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놈펜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게 되고 양곤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게 되고 뭐 쿠알라룸푸르에 찾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리지널도 증가를 하게 되고 헤드쿼터도 증가되고 카패시티가 늘어나면서 하는 공통의 현상이 쭉 일어났죠. 이제 더 중요한 점은 아세안 10개 국가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씩 캐패시티라든가 인도수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 인도네시아를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자원이 많고 그 자원을 활용해서는 인력도 많고 하니까 그걸 두 개 다 활용을 해야 되고 태국이라든가 하고 인도차이나 반대 이쪽은 식품이 무지하게 좋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국제 비즈니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그 분업이 일어나면서 각 지역 국가마다 다른 산업이 육성이 되면서 그게 또 싱가포르 헤드쿼터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역과 센터 간에 이제 협력이 잘 일어나면서 하는 이제 전부 다 잘 살게 되는 발전을 했죠. 근데 이 모델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잘 없어요. 남미 국가로 갔을 때보다 여러 나라를 갖다 아메리카 총괄하면서 되는 헤드쿼터가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동시에 잘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고 동남아는 그게 돼 있고요. 인도로 가면 인도 하나만으로 충분을 하고 중앙아시아는 인구가 기껏해야 다 합해야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헤드쿼터를 두고 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가보면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쪼각쪼각 산재되어 있고 정치 체제가 불안하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밸류 체인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동남아로 와서 프로덕션 밸류 체인이 하나 생기게 되죠. 얘가 같으면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전역에 공장을 넣고 하던 것이 그대로 이제 싱가포르에 오면서 아시아에 했다고 하는 새로운 생산 허브라 그러는 게 이제 발전이 됐으니까 이걸 돌이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혹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시아의 헤드쿼터를 이제 북쪽에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동북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세운 지가 오래됐고 이것들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그렇죠. 지금은 아예 동남아시아 안에서 리저널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이 내에서의 밸류 체인의 결속력은 더 강해질 그렇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경제 통합으로 가기는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달라서. 얘기들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종교 얘기는 좀 뭐 필리핀은 다 거의 대부분이 캐톨릭이죠. 이제 베트남은 이제 대승불교고 예. 태국 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 또 상자부 불교고 여기 또 이슬람이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워낙 달라가지고 그것이 어쨌든 뭐 사회 공동체로 가는 데는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돈에 있어서 그걸 갖다 잘 벌어가지고 경제를 성장해서 가자 하는 데서 어떤 일치감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것이 가는 데에 대해서 뭐 속도는 줄어들지 몰라도 계속 가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죠. 예.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괜찮은 질적인 성장, 질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라면, 혹은 지금 싱가포르를 뺀 나머지 국가, 저소득, 그러니까 하위 중진국이 있고 중위 중진국이 있는데 다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속도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니 싱가포르 같이 9만 달러의 이 소득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도 3%씩 성장을 하는데 태국이 3%가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중진국 함정이라는 건 결국 속도의 문제일 텐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우선 해결 과제 혹은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이제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계속 했던 얘기 뭐냐면 네. 천천히 변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뭔가 충격적으로 줘서 변화하는 것은 이 나라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건 이제 동의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천천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등장을 하거든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건데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는 사실 뭐 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근데 한국 사람들의 이제 교육이라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된 거죠. 다 교육을 합시다라는 것에 일치를 했어요. 그러면 싸우는 게 뭐냐면 어떻게 교육하냐 갖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그 다음에 이걸 예를 들자면 뭐 중학교를 입시를 하는 게 좋으냐, 뭐 외국어 고등학교를 좋으면 되느냐, 뭐 자사고, 이게 뭐냐, 대학교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는 일치감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를 갖고 사람들이 이제 방법론의 차이가 지고 철학의 차이가 지고 자기 이권이 또 차이가 지고 우리 뭐 자기 가족에 다 관계가 되니까 이걸 갖고 싸웠던 건데 이 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거에 대한 일치감이 없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우리가 대학교 교육을 많이 활성시키고 뭘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 교육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교육이거든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전문 교육을 갖고 외국과 관계를 하고 하다 보면 그다음에 어떤 정치체제 개혁으로 가는 거죠. 그건 뭐 어느 나라든지 다 공통적인 일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꺼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좀 집단 교육을 시키고 사회주의 교육을 시켰던 나라에서 얘가 대학교를 가서 상황을 바뀌고 다른 책을 보고 철학을 하게 되면 이거 이제 사회적인 혼란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죠.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가 등장을 하고요. 또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반드시 해야 되냐는 문제를 커서 생각을 하게 되면 사회가 이제 붕괴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보면 관장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를 여러 나라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인데 뭐 해답은 없죠.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엄청난 종교 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해결을 해가지고 신교 국교가 나오고 종교의 자유가 나왔고 미국에 가서도 어떻게 되냐 그것도 또 엄청난 거기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뭐 청교 논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해서 해결을 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되면 종교라는 입장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 종교 입장이 작으니까 사람들의 종교 간에 갈등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정치 체계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그걸 반드시 제가 이제 개발도상국 사람들 오면서 보여줬던 게 하나 이제 스크린에 보여줘. 왜냐하면 사진 몇 장을 보여줘요. 무슨 사진이냐면 경제교육을 하면서 야, 우리도 경제교육을 이렇게 했지만 어려운 점이 많았다. 뭐냐면 이제 시작을 이렇게 보여줘요. 무슨 첫 시작은 이제 60년 4월 19일 때 탱크 위에 이제 대학생들이 올라간 사진. 그 다음에 이제 61년도에 이제 그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나왔던 사진. 그때 이제 몇 가지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80년도에 그 서울의 봄인가 하면서 광주 사태 민주화 운동 때 사진. 그 다음에 87년도. 그 다음에 이제 촛불 시위 사진을 한 5개쯤 보여줘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경험을 봤을 때 이제 경제 발전의 경험을 보러 와요. 뭐 사실이죠. 우리가 경제 발전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이제 그런 정치 시스템이 바뀌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현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저쪽 나라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별로 알고 싶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많이 교육을 한다 그러면 자기 나라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거기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쨌든 근데 그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높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권위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그렇죠. 이야기를 한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관련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날 한국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해서 오늘 갖고 온 거다. 그렇지만 너네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시스템을 이제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기들도 한국이 한 40, 50년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그게 딴 게 아니고 너네들도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너네들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면 베트남 사람들 얘기할 땐 얘기를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전쟁이 53년에 끝났고 뭐 이제 4.19 혁명이라든가 쿠데타 일어나는데 한 10몇 년 걸려서 네이션 빌딩 하는데 또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이 시작해서 뭘 하는 거다.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게 너네 나라는 베트남 전쟁 75년도에 끝나지 않았냐. 그리고 너네 한 10년 동안 갖다가 이제 폐쇄 경제, 지금의 북한 같이 운영을 하다가 처음 개방을 해서 한 2000년쯤 돼서 이제 시작을 한 걸 보면 내가 보기에는 그때 너네 전쟁 끝난 게 우리 한 53년이고 우리 네이션 빌딩 한 10년 헤맨 게 너희들이 한 15년 헤맸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수결한 게 92년쯤 되니까요. 그때쯤 아마 너네가 개방된다고 우리나라가 62년도라고 생각하면 우리보다 한 시스템으로 보면 개방이나 경제 개방 시설이 한 3, 40년 뒤졌다.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3, 40년 뒤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했던 거 비슷하게 따라가면 된다. 근데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사람들 와서 얘기하면 우리 그거 보여준 다음에 너네가 아마 마지막으로 푸놈펜에 탱크가 등장한 게 제가 알기엔 97년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어떤 권위주의 체계에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아마 우리나라 한 60년대하고 비슷하니까 너네가 발전하는 게 우리가 너네 나라보다 한국 사람들이 너네보다 우월하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식민지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뭐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경제 발전을 하자 이렇게 생각한 시점 차이로 보면 그 이후부터 한국과 얼마나 개별이 떨어졌냐를 보고 우리가 가는 과정에 따라서 경제 발전의 과정도 따르고 정치도 우리나라도 이 정도 했으니까 너희도 당연히 그걸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라. 우리가 비록 여기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경제지만 너희들 다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너희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 같으면 정치 시스템 바뀌는 것도 이 정도 돼서 내가 한 번씩 혼란의 시기가 오고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시 아세안 얘기 전체로 돌아가면 그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제 발전의 수준, 어떤 속도라는 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한 번씩 다 같이 굉장히 큰 홍역을 치르고 그 잘 치른 나라는 뭐 계속 가는 거고 힘든 나라는 또 시간을 오래 버티고 또 했는데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많은 홍역을 치렀으니까 그 홍역 치른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네도 이런 걸 준비를 하고 그 홍역 치를 때 잘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어떤 때는 권위주의자가 해서 했지만 어떤 때는 또 민주주의가 해서 또 혼란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또 권위주의에서 혼란도 있었고 이 시스템을 너희들도 좀 이런 얘기를 좀 공부도 좀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는 밝다네요. 그건 사실이다. 근데 이제 이 홍역을 어떻게 잘 치느냐 하고 너네 미래에 이제 관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 이게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갑자기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뭐 한국도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온 것처럼 동남아의 각국도 역시 지금까지 해온 것에 기반으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이 발전의 모습들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시스템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중요성 또 어떻게 앞으로 정치체제를 더 제대로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한 사회의 경제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질적인 성장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넘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이충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동남아고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깊이 있고 다양하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또 긴장감이 넘치는 이야기들,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충렬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동남아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